안녕하십니까. 유연차 박승환입니다. 바이오테라피와 진단 8번째 질문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FT와 바이오테라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MFT란 손가락 빨기 같은 습관으로 발생한 혀내 밀기와 구호흡으로 이완된 입술을 혀와 입술의 훈련을 통해 조화로운 상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테라피도 기본적으로 MFT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식사 환경에 대한 치과적 관점에서의 식사지도, 구강주의 근육 외의 자세 습관 같은 생활 환경에 대한 지도, 가철식 장치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환자의 본래 기능을 개선하여 치열을 바르게 하는 목적으로 응용되는 것을 총칭합니다. 또한 위치 이상이나 교합이 불안정한 치열에 대해서도 절단운동 같은 바이오테라피를 시행합니다. 절단운동 같은 기능을 하면서 교합 유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실제로 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적인 경과 관찰, 자연적으로 교정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이오테라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장점은 대상 연령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교정치료 이전, 미정, 불필요 환자도 대상이 되며 예방치과, 치아의식증, 치주질환 환자도 대상이 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기계적인 교정치료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철식 교정치료 시작에 적절한 6에서 7세 이전의 환자와 교정치료 개시를 망설이고 있는 환자에게도 저작법과 식사 지도를 중심으로 바이오테라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열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식부터 주로 식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테라피를 지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치아의식증, 치주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구호흡에 따른 치태 증가를 설명하고 악습관을 개선하는 훈련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치열의 총생이 보여도 가철식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저연령 환자에게서는 식사부터 시작해서 자연적인 치열 확대를 기대하며 경과관찰과 지도를 시행합니다. 또한 하나실드는 기계적인 교정을 시작하기에 빠른 4에서 5세경의 반대교합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의 제한이 적으며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적인 제약도 적으며 여러 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통증이 없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바이오테라피는 결과가 정교하지 않고 개선 상황도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가철식 교정치료와 병행하거나 바이오테라피 후에 기계적인 교정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식사에 관한 것을 개선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의욕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익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테라피를 받는 환자가 적극성을 가지면 교정과 치아의식증 등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자의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 초진 시 사용하고 있는 문진표와 바이오테라피에 대한 항목입니다. 직접 치열에 영향을 주는 것, 근육과 혀에 의해 간접적으로 치열에 영향을 주는 것, 골격과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직접 치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습관처럼 치열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가락 빨기, 구호흡과 입 벌리기, 혀내 밀기, 턱 깨기, 팔베개 엎드려 자기 등입니다. 문진표와 구강 내 검사 결과를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징적인 구강 주위 상태에서 원인을 추측하고 문진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윗입술 주위의 붉은 피부에서 윗입술을 빠는 습관이 의심되었고 문진에서 확인하여 입술 깨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과 혀에 의해 간접적으로 치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보다 안모와 전신 상태로 파악하는 것이 많은 항목입니다. 그러나 문진 항목에 넣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 및 보호자가 자각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골격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인데 이는 치아배열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식사와 자세에 대하여 흥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설명 시 납득시키기 쉽습니다. 두통, 코막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사에 관한 항목들로 식탁에 음료수를 두고 마시면서 식사하는지 묻는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바이오테라피에 필요한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신 시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검사를 합니다. 측정 기구를 사용하는 검사에는 먼저 좌우 자세의 균형을 검사하기 위한 조각 측정, 비호흡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비강통기도 검사, 구순의 힘을 보기 위한 구순 폐쇄력 측정과 구륜근 측정, 서랍과 교합력 측정 등이 있습니다. 전신사진 촬영의 경우 자세를 보기 위하여 서 있는 자세를 내방면에서 촬영합니다. 좌우 상하 밸런스 확인을 위해 후방에 격자 무늬가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자세의 경사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안모를 촬영하여 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하악과 후연이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측 사진처럼 미간, 아래턱 중간, 쇄골 중앙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모의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 셋 분석과 파노라마를 통한 다른 구강 질환의 개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치아 모형을 통해 3차원적인 분석을 시행합니다. 특히 상하 교합 관계에 대해 구강 내 촬영과 실제를 서로 비교해서 확인,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구강 사진 촬영입니다. 먼저 구강 주위를 촬영하는데 안모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강 주위 근육의 긴장이 특징인 때에는 별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악습관 개선 훈련 지도와 관련하여서도 촬영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 교육 사진 9장을 촬영합니다. 군의정, 좌우협 측면, 좌우 전치 측면, 하악 전치 정면, 상악 교환면, 하악 교환면, 하악 전치 교환면, 필요에 따라 연하 시의 정면 사진 등을 촬영합니다. 또한 가철식 교정 치료에서는 가철식 장치를 바꾸거나 치료가 끝났을 때 치료의 단계마다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 교합력이나 구순력을 측정하고 수루 재측정하는 것 역시 치료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사진의 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강 내 관찰만으로 선천적 결손과 위치 이상의 조기 발견이 어렵고 위치 이상과 명출 장애 확인 시 증례에 맞게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여 치아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얼굴과 자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주소로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바이오 테라피에서 얼굴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얼굴은 골격과 치열 그리고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이오 테라피가 필요한 습관이 있는 환자는 그 증거가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의 정중선은 좌우의 동공간 중점과 미간, 인중, 하악 선단을 이은 가상의 선을 말합니다. 이 정중선에서 편의된 정도를 보고 편의를 결정하는데 안면부에 편의가 있는 경우 치열의 편의도 있는 경우가 많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구치부 교차 교합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면부의 편의가 안면부의 편의가 없이 치열의 편의만 관찰된다면 치석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악 편의의 원인에는 치열의 교차, 조기 접촉, 자세, 골격과 악관절의 타박골절, 턱깨기, 수면 자세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얼굴 편의의 발견 시 치열의 확인은 물론 자세의 확인과 사진 촬영, 습관의 문진 등을 시행하여야겠습니다. 입 벌리기와 구호흡은 치열에 큰 영향을 주는 악습관입니다. 안모 관찰 시 입술을 다물었을 때 구강 주위 근육의 긴장을 볼 수 있는데 아랫 입술을 말아 올리는 구륜근의 근력 부종과
폐구시 이부에 보이는 호두 모양의 긴장은 시옷 모양의 입술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평소에 입술을 다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상하순의 두께 차이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굳은 폐쇄를 하지 않는 환자는 아랫입술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술의 건조가 심한 경우 구호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입 벌리는 습관에 대해 주의를 주어도 입술 다물기를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하고 입을 벌리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는 얼굴은 하악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앵글 클래스 2 디비전 1의 경우 상악만이 아니라 하악 위치가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 튜브를 이용하여 아래 사진처럼 전방 교합을 시킵니다. 이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악의 전돌뿐 아니라 하악의 후퇴에 의한 상순의 돌출감에 대한 설명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구호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구강 주위 근육의 긴장을 설명하여야겠습니다. 클래스 2 디비전 2의 경우 2의 환자 역시 하악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딥바이트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처혈식 교정 치료를 통한 악궁 확대에 따라 교합 고경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3의 경우 반대 교합은 골격성, 교합성, 기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3 환자의 경우 측모에서 하안면이 평탄화되고 하악의 위치가 전방이이며 하순이 상순보다 전방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반대 교합의 경우 파나실드를 사용하여 하악의 원래 위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악이 혀와 윗입술 근육의 압력으로 편의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편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페나실드를 낀 상태에서 입술을 다물면 구강 주위 근육은 긴장하며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나실드를 반대 교합이 개선될 때까지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측모가 개선되어 체크용 페나실드를 사용했을 때와 가까운 안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이전의 기록이 없다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촬영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바이오 테라피와 악습관의 제거입니다. 악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습관은 치열 부정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혀, 구강주위 근육, 자세 습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입을 항상 벌리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한 악습관으로 표정근이 이완되고 혀의 위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구강 내 균형이 무너져 구강이 좁아지고 치열의 총생, 오픈바이트, 하악의 후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입술, 손톱, 수건 등을 깨물거나 빠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구강 주위 근육의 균형 붕괴를 일으켜 치아배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는 돌출되고 하악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또한 전치의 공간 때문에 습관이 나타나기 쉬운 경우도 있는데 학령기에 들어설 때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손가락 빨기가 있습니다. 빠는 부위나 방법이 환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손가락 빨기에 의해 구강 조직에 가해지는 강한 흡인력은 오픈바이트와 하악의 후퇴를 야기하게 됩니다. 넷째, 식사 시에 입이 벌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쩝쩝거리며 먹는 어린이들은 식사 시 입이 벌어져 있으며 폐구 시 작용하는 근육의 근력 부족이 의심됩니다. 입이 벌어지면 혀를 움직여서 먹는 방식의 균형이 무너지고 잘 씹지 않으면 음식을 타입과 잘 섞을 수 없고 연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섯째로 턱 깨는 습관이 있고 이는 나쁜 힘이 치열에 가해지게 합니다. 여섯째로 엎드려 자는 습관도 마찬가지로 치열에 나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굽은 등 역시 안 좋은 자세 습관으로 머리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하악이 하방으로 이동하고 하악 후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글우글 양치질은 하악을 전방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는 아이의 양치질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진 시에 환자 정보 전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악습관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같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정에서 발견되지 않는 악습관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나 후속 진료 중의 관찰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입 벌리기 습관에 대한 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입을 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입이 벌려져 있는 원인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입 벌리기를 의식하게 합니다. 리마인드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이 벌어지기 쉬운 환경에 부착하여 자각하도록 합니다. 스스로의 리마인드를 만드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술 스틱을 이용하여 입을 다무는 습관 형성을 해주고 입 주위 훈련은 그륜근 측정기, 다무리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물고 있어도 좋습니다. 입 벌리기의 개선은 보호자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철식 교정치료 전반, 특히 바이오 테라피는 환자 본인과 가족에 의해 얻어지는 효과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회 의식시키는 것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구호흡에 무관심하다면 보호자에게 구호흡이 장래의 용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환자에게 초등학교 이전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여 현재의 얼굴과 비교시켜 봅니다. 구호흡을 하는 경우 소화기의 사진과 비교 시 입 주위를 중심으로 안무가 나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문제가 잘 전달되어야 하며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코는 전문적인 호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호흡력이 약한 것에 대해 보호자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알러지나 비인두 질환이 있는 경우 이비인후과 내원을 권유하며 구호흡 자체가 구강, 머리, 전신에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을 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비호흡의 장점을 강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잘 때 입이 벌어지는 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아배열이 나쁘고 코가 좋지 않아 입이 벌어지는 경우 원인에 대한 처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혀 위치가 낮아져 있으면 수면 중에도 혀가 낮아지기 쉬우며 혀를 마는 근육이 강하면 입이 벌어지고 턱이 낮아지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증후군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입을 다무는 방법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 돌출 때문에 입을 다물기 어렵다는 환자에게는 장치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염, 알레르기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코와 입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제로 치아배열이 나빠서 치과를 찾은 환자가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착된 상악을 확대하여 코막힘이 이미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비관과 구강의 관계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막힘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잘 비호흡에는 나잘 사이클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콧구멍이 교대로 호흡하는 생리 현상인데 쉬는 쪽 콧구멍은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서 항상 교대로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이런 자정작용이 정체됩니다. 이런 경우 혈자리 마사지, 허브, 비강 확장 테이프, 베개를 높이는 것 등의 방법을 설명하여 줍니다. 비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호흡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정치료 시 환자가 사춘기나 반항기를 맞으면 교정치료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아가 강해지면서 보호자의 협력이 약해지고 자연적인 개선도 어렵게 됩니다. 보호자가 관리하는 저연령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보호자, 치과 스태프가 하나 되어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점을 환자에게 확인시키며 칭찬해 줍니다. 목표를 가지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4장 바이오 테라피 훈련입니다. 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입 주위 근육 훈련입니다. 도구를 사용한 훈련으로 입술 스틱, 다무리, 구륜근 측정기가 있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훈련으로 아이우베 체조가 있습니다. 둘째로 혀 훈련입니다. 혀 훈련입니다. 혀 위치를 개선하는 훈련 도구로 터치스틱 등이 있으며 혀를 단련하는 훈련으로 올리미, 껌 훈련 등이 있습니다.
씹는 기능 훈련입니다. 씹는 기능의 기본적인 훈련은 식사입니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튜브 훈련을 권장합니다. 확실히 씹는 것은 뼈의 발육 자극, 근육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의 훈련은 평균 이상의 교합력을 얻기 위함이며 씹는 기능이 없다면 턱의 발육 부전이 되고 치아 배열이 안정되지 않으며 교정 후에 재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손쉬운 훈련으로 주로 얼굴을 움직이는 체조를 천천히 힘을 주어 5에서 10회 반복하도록 합니다. 뺨을 부풀리거나 오므리기를 반복하도록 하거나 이 경우 풍선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상하 좌우로 혀를 내밀고 구개에도 꽉 눌러보게 합니다. 혀로 치아 전체를 모두 훑어보게 합니다. 구호흡 개선 체조로 아이우베 체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자가 처음에 의욕이 높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할 경우가 있는데 술전은 이 경우 우선해야 할 훈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많아도 두 가지의 훈련을 지도하고 효과를 보면서 차츰 훈련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술 스틱과 터치 스틱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술 스틱과 터치 스틱은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입술 스틱은 고순 폐쇄력을 높여 입 벌리는 악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반면 터치 스틱은 혀의 위치를 바로잡아 저위서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언뜻 보면 둘 다 입에 무는 것 같이 보이나 입술 스틱은 입으로 물고 터치 스틱은 전치로 물게 됩니다. 입술 스틱의 사용 방법은 공갈 젖꼭지처럼 입에 넣고 입술의 힘만으로 물게 합니다. 근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 경우 몇 분간 물고 있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터치 스틱은 하악과 혀를 바른 위치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녹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녹색의 경우 절단교합과 경도의 반대교합을 정상교합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파란색의 경우 반대교합을 절단교합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입술과 중절치 두께를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하여 줍니다. 터치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는 장치 치료를 하고 개선되면 사용을 지시합니다. 둘의 공통점으로 구멍이 있어서 동전 등을 실로 매달아 부하를 주어 더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반드시 물고 있게 하여 매일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륜근 측정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륜근 측정기는 입술에 힘을 기르는 훈련 도구로 근력 측정도 가능해 검사에 효과적입니다. 실리콘을 물고 전방으로 당기면서 막 빠질 때의 수치를 관찰합니다. 근력 부족으로 나타나면 마우스피스를 이용한 훈련을 시행합니다. 마우스피스를 물고 앞으로 당겨 빠지지 않도록 구륜근에 힘을 주게 합니다. 더 훈련하고 싶다면 상하 좌우로 방향을 바꿔주고 목, 어깨에 힘을 빼고 입술입만으로 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지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측정치를 평가합니다. 다무리와 올리미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태가 비슷하지만 둘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먼저 다무리는 입술 폐쇄력을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흰 부분을 상순과 하순으로 물어주고 입술을 움직이는 방법과 다문치로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측 사진처럼 위쪽으로 힘을 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올리미는 혀 전체를 올리는 힘을 기르고 혀와 주위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 도구입니다. 저위설과 삼키는 힘이 약한 환자에게 사용하며 입을 다문 채 혀로 숟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지시합니다. 껌 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껌 훈련이란 저작부터 면화까지의 흐름을 재현하여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껌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껌 훈련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단계를 관찰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확인시키고 기록합니다. 첫째로 입안에서 껌을 뭉치게 합니다. 뭉치는 데에는 30초면 충분하고 몇 분을 주어도 우측 사진처럼 뭉치지 못한다면 혀의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국의 중앙에 껌을 눌러 찌부러뜨리게 합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몇 번씩 시도하거나 찌부러뜨리지 못하거나 전치에 대고 누르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혀의 근력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입을 벌린 채 3회 연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연화의 경우 구강 내에 혀가 구개를 누르고 구강 내의 음압을 통해 인두의 음식물을 흘려내는 흐름을 말하는데 정상 연화에서는 연화하면서 껌의 두께가 얇아지고 후방으로 끌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개교 등에서 보이는 혀내 밀기 습관에 있는 경우 껌이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끌리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표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변화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껌 훈련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혀의 운동과 자세 위는 토익기부터 시작됩니다. 성인용 인하 기능을 획득하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혀의 거상 훈련은 치열공의 안전적인 유지를 위해 중요한 바이오 테라피의 한 가지입니다. 환자가 껌 훈련을 통해 환자가 받아들이기 쉽고 효과를 시각화할 수 있으며 껌의 형태를 통해 운동 궤적을 가정할 수 있고 두께를 통해 근력을 추측할 수 있으며 껌 훈련은 가철식 장치와 튜브 훈련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재발이 있다면 훈련을 강화하거나 다른 장치를 사용합니다. 증례 1번입니다. 초진 시 6세 10개월이었고 반대교합이 될 것 같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6년치 크로스바이트과 21번 설측 맹출 양상을 보입니다. 혀의 거상 능력 부족이 보여 껌 훈련을 통해 바이오 테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22번의 경우 서랍자로 상하전치 반대교합을 교정하여 주었습니다. 7세 2개월째 사진입니다. 전치 피계가 개선된 것이 보이며 껌을 구개에 눌려붙이는 힘이 증가하고 연화 시 인두 쪽으로 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세 10개월째의 사진입니다. 전치의 피계와 혀의 기능이 안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례 2번입니다. 9.9세 2개월 여한으로 오픈바이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초진 시 껌 훈련과 전치로 전달 운동을 주로 하는 식사 바이오 테라피를 지도하였습니다. 구개에 껌을 붙이는 운동을 지시하였을 때 우측 그림처럼 전치부에 껌을 붓는 것이 보입니다. 10세 6개월째의 사진입니다. 오픈바이트 개선 양상이 보여 상하 폐쇄형 장치로 고정하였고 튜브 훈련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껌 훈련 시 개선된 것 보입니다. 13세 8개월째 사진입니다. 껌 훈련을 통해 잘못된 연화 습관과 저이설은 표준 시보다 개선되었다고 추측되나 개교가 서서히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픽스드 치료가 필요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